번째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에 미스테리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새로운 미스테리한 정치인이 아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치인이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인데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원장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한 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에 기장 해운대 을에 아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있는 지역이죠. 어제 텔레비 나가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묻길래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좀 기가 찬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분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분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사고를 한 번씩 치는 시계추 같은 분입니다. 그럼 때가 언제냐? 총선 1년 전입니다. 2007년 때는 이분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그 전해인 2006년 말부터 국정원장 되자마자 자기 고향 부산 기장에 지역 행사에 화환을 보내고 그 지역의 유권자를 초청해가지고 국정원을 개락시키고 동창회 주소록에 국정원장 전화번호도 올려놨습니다. 그게 참 소박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007년에 8월에 여름에 그때 아프간에 인질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납치되고 한 명이 죽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질을 석방시키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선글라스 맨이라는 국정원에 이슬람어가 능한 현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 인물을 데려가가지고 소개도 하고 해가지고 특수요원이 정부기관의 장이 특수요원을 공개하는 언론에 그런 모습이 노출되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북이 있었고 당연히 이 방북대는 따라갔고, 그리고 좀 있다가 김양근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통전부장이요. 대선 전에 김양근이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김양근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대선 하루 전날 이분이 또 느닷없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북한으로 왜 갔냐? 김양근 통전부장에게 대선 브리핑,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확실히 당선이 됐다, 이 내용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온 내용을 대화록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언론에 노출시켜가 그것 때문에 새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마 2008년 초에 국정원장에서 일단은 물러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 또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한국의 국정원장이 북한의 국정원장 격인 김양근한테 가가지고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건가를 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 다음에 2011년에는요 딱 4년 만입니다. 2011년에는 2012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일본의 잡지에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폭침이 아니라 저절로 침몰하고 폭침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의 주장이 설득력도 없다라는 이런 투로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국정원의 공무원 직원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 해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고요. 국정원의 퇴직자 모임인 양지에서도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모임도 못 가요. 또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또 4년이 지난 2015년에 지난번에 그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한라인이 있어서 수시로 통화했다라는 투로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정원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8월 달에 자기가 사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거예요. 광진을에 입당 원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당비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당 원서를 내면 자동적으로 뭐 특별하게 탈당한 전력이 없으면 그 당원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비까지 냈다는 거예요.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당비를 낸 거죠. 그런데 10월 2일에는 노무현 재단이 하는
심포지움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 또 뭐 10월 9월 달에는 새정년이 하는 필성 결의대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 결의대에도 새정년 당원인 것처럼 가서 참가를 했고, 10월 2일에는 노무현 재단이 하는 심포지움에도 참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출마하러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기순을 반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을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과거에 정말 갖가지 무리를 빚고 현 여건에 의해서 고소 고발까지 당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슬그머니 입당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얼마 전에요, 올 초에는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의 총장 대리로 일하면서 이 대학의 소유자인 분과 고소 고발전까지 벌려가지고 좀 국정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요, 뭐 오늘 조선일보는 막장 처신의 끝을 보여주는 김만복이다 이랬는데, 뭐 저는 이분은 별로 말할 거 싶지는 않은데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왜 이분의 입당을 환영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이분이 아는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2007년 대선 때니까, 2007년 대선이 정말 파란만장했죠. 뭐 김경준이도 왔고, 또 뭐 북한이 갑자기 뭐 저 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양근이도 왔다 가고, 대선 때 무슨 뭐 그 뒤에 무슨 뭡니까 특별 검사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은 아는 게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8월 달에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까지 내고, 그 과정에서는 또 교란을 하려고 정보기관의 요원답게 전직 야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에서 가서 연설도 하고, 자 이랬는데 새누리당은 이 사람의 이용 가치나 효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있고요, 이 사람이 보였던 태도만으로도 새누리당에서는 입당에 필요가 없다고, 출당을 시켜야 맞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입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이제 공천까지 주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태경 의원이 있는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정말, 이 사람도 막장이지만 새누리당도 참 막장입니다. 이번에 그 새정년이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 선거가 광역기초원이나 단체장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내막을 수도권에 있었던 광역원 이런 보궐선거에 동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을성, 제3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별로 다 져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다 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길 4호동 같은 경우에는 5년 무패였는데 여기도 져버렸다는 겁니다. 광명에서는 7,000명이 투표했다더니 야당은 투표를 7,000명 했다 이래 알고 있었는데 4,000표밖에 못 받았어요. 투표 안 한 거죠. 그래서 야당 관계자들이 이대로 가면 총선도 진다, 지도부 격천 요구가 왜 안 나오냐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새정년 안에는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문제에 대한 평가는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몫으로 남기고 좀 가야 된다, 국회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요, 당이 전면에 나서서 교과서의 부당성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정치 세력 간의 대결로 가서 정쟁화가 되고 이거는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서면 언론이 절대 우리 편을 안 들어준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참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비주류들은 주류가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 투쟁에 다 나서고 여기에 딴소리하면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몰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월에 제대로 개혁해서 민심을 잡고 그 다음에 공천개혁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문재인 대표는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을 하는 의원들과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과서 문제는 우리가 슬슬 발을 빼고 당내 개혁안을 대해서 전번에 이 당내 이 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개혁안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가 아니라면 국민들 앞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천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요상한 공천에 대해서 걸러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제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언제까지 교과서 문제에 붙들려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지금 이 새정년의 비주류 수장들과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제 야권이 슬슬 정치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안팎에서 야권이 교과서로 맨날 밖에 쫓아다니는 경우에 가덕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지만 계속 밖에서 돌면 여론이 악화되어 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거기에다가 국회의 법안이나 예산 심사까지 거부하면서 하게 되면 야당은 아마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국회로 슬슬 들어온다니까 또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요. 그 정치개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뻔합니다. 개헌해야 된다. 친박의 일부 뭐 최경환 장관도 뭐 현재 이런 단임제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세비 동결하자, 그 다음에 회의에 안 오거나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세비를 받지 말자.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처럼 무출석 무임금, 안 그러면 이 무회의 무임금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건데 이 맹땅 사기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런 게 무슨 정치개혁 아닙니까? 아무런 개혁하고 상관없는 그 당의 계파들끼리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개헌 논의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선 후보급끼리 돌아가면서 여야 나누고 권력도 나누고 여당 안에서도 나눠가지고 갈라먹으면서 오래오래 정치 해먹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 교과서 문제가 이제 한 텀이 넘어가면 정치개혁 이야기하면서 총선 때 많이 떠들 건데요. 진짜 정치개혁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국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실토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라는 책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책 좀 한번 보세요. 이거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자기 개혁하는 사람이 되기는 틀렸습니다. 이탈리아처럼요. 300명이 넘는 상원의원을 순간적으로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이런 부분. 내가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요. 진짜 개혁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위 소득 평균 임금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낮춰버리고요. 국회의원한테 주어지는 각종 특권만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저절로 정치개혁이 됩니다. 한마디로 특권이나 고액의 세비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는 분들은요.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이건 뭐 하려고 하냐. 가진 돈과 잘 먹고 잘 사지.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냐. 그럼 중위소득이 얼마만큼이냐. 제가 볼 때 뭐 300만 원 초반 되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월급 그만큼만 주면요. 진짜 사회봉사해서 하겠다는 사람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보좌관 숫자도 줄여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면 정치개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월급이라면 국회의원요. 더 늘려도 됩니다. 한 500명으로. 그래서 정치쇼의 계절이 또 다가와서 무수한 말의 승찬이 난무할 겁니다.